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근무했던 김은종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우선 저는 오늘 제목이 다산과 진주 그리고 다산의 꿈과 남당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녹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많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게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 뭐 적당히 좀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선 공부를 이 조선 후기의 사상사 쪽을 공부를 했는데 특히 경학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실제 허건수 교수하고는 나이도 같고 또 벌써 수십 년의 서로 우정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만 있으면 항상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공교롭게도 경상대학에서 평생 동안 근무를 했던 최석기 교수와 함께 박사 논문 심사를 또 했습니다. 어제 밤에요. 비대면으로. 요즘 또 재밌는 게 줌으로 박사 논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뭐 만나서 막걸리 한잔할 시간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활기 있는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겠는데요. 이놈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오늘도 보니까 뭐 전국에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이놈이 쉽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목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저는 다산적이하경 선생을 또 특별히 특히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다산과 진주는 상당히 인연이 많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산이 젊었을 때, 한 20세쯤 됐을 때, 장인 홍화보라고 있어요. 홍화보라는 분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였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의 절도사, 장인이요. 그래서, 장인을 뵈러 부인과 같이 여기에 와서, 이 촉성로에서 장인이 사위가 왔다고 해서 아주 흥건하게 잔치를 벌리고 해서 또 기분이 좋아서 이 어른이 여러 수의 시를 쓰고 이렇게 시가 좀 일부가 남아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년 뒤에, 그로부터 12년 뒤에, 예? 12년 뒤에 아버지가 진주 목사가 됐습니다. 정재원이라는 아버지인데요. 진주 목사가 됐을 때 또 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아버지를 뵈러 와서 또 진주 촉성로에서 흥건히 한번 놓으시고 또 이 남강에 이 배를 띄우고 이 풍악을 잡히고 기생과 한번 허드러지게 놀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근데 아니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이 젊었을 때 장인에게 왔을 때 장인이 이제 남강 뱃놀이를 시켜줬는데 풍악을 잡히고 한참 신나게 놀고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왔더니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3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그 아들이 한참 아플 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남강배에서 이 기생들과 그리고 악공들과 흐드러지게 놀 때 그 시간에 그 아기가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너무나 괴로워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거기다가 또 기념하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그걸 남겨놓았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께서 느끼다시피 이 어른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예. 뭐 그런 좀 부끄러운 일은 숨길 텐데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선생은 한 아들, 뭐 아들, 딸, 10여 명을 낳은, 뭐 제가 정신이 아물아물해서, 저 거기에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12인가를 낳았는데요. 셋밖에 못 살았어요. 예. 아들 둘, 딸 하나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염병, 천연두 뭐 이런 것이 특히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병들이 많아서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구나. 그래도 유아 사망률까지 계산하게 되면, 기원전 5세기로 따진다니까, 남의 그 평균 수명이 25세가 안 돼요. 25세가요. 아마 우리도 해방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뭐, 70은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하고, 한 80쯤 되면 그런 노인이라는 얘기를 들을까요? 요즘 정확하게 말한다면 노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노인이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경제적 능력이 자기 돈 자기가 밥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노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결국 역시 의학과 약학이 워낙 발전을 해서 또 옛날에 비해서 영양이 또 충분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연세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라도 여기에 본인이 걸어오셨고 또 휠체어나 뭐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 오셨으면 노인의 척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정의를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은 아버지가 여기 계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아버지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촉성리에서 가까운 곳에 석갑산이라고 있죠. 예. 돌석자에다가 이 산허리 갑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산허리에 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갑산이라고 몇 산자 옆에 갑을 병정할 때 갑자를 쓰는 그 산인데 거기에 그 어느 날 다산이 어렸을 때인데 조부가 아직 살아 계실 때 이럴 상황인데 그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낭해라는 사람인데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여기 저 앞해정씨 그 정씨댁 맞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앞해정씨 가운데서 다산 집안이 제일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네. 대대로 벼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조선 중기부터 이 조선 후기까지 그 옥당에 오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 말로 문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니까 이 낭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아니 제가 진주에서 이 귀댁의 조상 시조로 치고 있는 그 이 정윤종이라는 분의 마준자에다가 마루종자인데 정윤종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앞해정 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포 바로 옆에 목포에서 가까운 앞해도가 본관인데 곤배정자. 그런데 여기 석갑산에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분의 귀문의 조상들의 산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이 비석에 정윤종이라고 쓰여 있고 대장군 뭐 이렇게 쓰여 있고 뱃슬도 막 많이 해놓은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이 무덤은 정윤종의 무덤을 몰랐지만 분명히 앞에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옛날에는 말이죠. 어떤 본관 성씨를 받으면 이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라남도 목포 부근에 있는 앞해도에서 여기에 와 있다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또 거기에 돼 있어요. 정윤종이라 돼 있고 정씨들 뭐 정변, 정모 하면서 이 무덤이 앞에 이 6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우선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 다산같이 이 천재적인 이 추리력과 고정력이 있는 분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아버지하고 둘이가 진주 목사로 계실 때 와서 자세히 가서 이 현지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참 동안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6개의 묘는 우리 조상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낭해라는 종이 거기에 그 낫으로 막 이렇게 그 옛날에 원래 있던 다른 집안의 묘인데 거기에다가 긁어버리고 다시 쓰고 막 이렇게 있는 완전 조잡된 곳이라는 것을 두 분이 결론을 내리고 그 이전에는 다산의 삼촌까지도 해마다 성묘를 오고 가다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그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이 앞에 정씨는 그 정윤종, 그러니까 고려 중기에, 고려 중후기죠. 중후기에 큰 조상의 무덤이 그거라고 믿고, 내부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다산 같은 천재가 많은, 이 증거를 확보해서 또,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은 거기 앞에도에 가면 말이죠. 이 앞에 정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정씨들의 이 시조라고 해서 거기 정덕성 큰 덕자에다가 그 흥성할 성자, 왕성할 성자를 쓰는 정덕성이라는 분의 무덤이 그 앞에도에 크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제사도 크게 지어 놓고 굉장히 꾸며 놓았는데 다산 선생은 전해 오기를 어떻게 전해 내려오느냐면 당나라 후기예요. 전기도 아니고 당나라 후기에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때 당나라 그 선종이라고 별선자인데 선종 때의 이 재상이었던 분이 황제에게 그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귀향을 왔는데 그 당시에 신라 그 앞에도로 왔다. 그리고 아들 두 분이 또 그러니까 장관급이었는데 따라와서 여기에서 또 돌아가시고 그 후부터 이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정씨들이 그분의 후손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 있었는데 다 선생이 또 역시 정확한 고정력을 가지고 고정을 해보니까 당나라의 수많은 재상들 가운데 정덕성은 없어요. 예. 그리고 당 선종 때라면 그게 9세기 때인데, 9세기, 그러니까, 이미, 7세기인 676년에 삼국 통일 이후에,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은근히 여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남아있던 당나라 군대들이 있었는데 신라가 수십 년 동안 악전고투를 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이 676년입니다. 그런데 이 선종은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서 한 150년 뒤쯤 되는 시대의 그 중국 황제인데 그때 어떻게 당나라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재상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여기 귀향을 보내는 이건 전혀 고정해버리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앞에도에 있는 정승묘 앞에 정승묘변이라는 글을 써서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거 엉터리고 후세에 조작한 것이다. 다산이 이런 이 분인데 진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 아버지와 또 우리가 내린 결론이 그 석갑상에 있는 여섯 개의 무덤은 우리 앞에 정씨의 무덤이 아니다. 제가 그 부분에 그 점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정씨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중시하고 사실을 중시하는 그 가문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논문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양심으로 써서 그런데 거기가 여기 이 석갑산에 있는 이 고무요분이 아무리 보아도 정씨 것은 정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정씨가 과연 누구이냐? 저는 이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고려 무신 정권 때의 그 신라의 그 경주에서 벌어졌던 망소이의 그 반란을 진압하러 와서 결국은 성공을 못했지만 그 당시에 대장군 정황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황제의 여기 이 집안에 본인이나 혹은 그 후손들의 무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항상 마음속에 의문으로만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그 최세보라는 고려사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최세보와 정황제가 이렇게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것도 최세보가 역사 사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남겨놓은 거 있는데 정황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황제 그 당시에 대장군이었습니다만은 대장군 정황제 집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다산 선생이 여기와 그런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아버지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정재원 진주 목사께서 뭐 과로를 하셔 그랬는지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벼슬 하고 있던 혹은 집에 있던 형제들이 밤새 달려가지고 밤에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유체를 수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장을 했다. 이런 기록이 쭉 그 다산 선생의 여유당 전서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다산은 진주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최소한 3번은 왔고 더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3번이나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도 많이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산과 진주 그리고 다산의 꿈과 남당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뭐 이 제목만 보시는 분들은 보면 이 다산 선생이라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 그 실학의 집대성자이죠. 예. 여러분 실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매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달리 말하면 철학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네. 종교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주자의 성리학을 너무너무나 추승한 나머지, 그러니까 뭐 선비라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공자 명자뿐만 아니라 주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면 어디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자하기도 현실적이고 훌륭한 면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론적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대학을 세워놓고 인구의 대학생의 한 3분의 2 정도가 철학과예요. 나머지 일이 무슨 다른 의과, 농과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도 이상한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대학에 이 철학과를 한 10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학문, 삶에 필요한 경제학이라든지 이 농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주자학을 좋아했건 싫어했건 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입니다. 특히 18, 19세기에 18세기에 그분들이 활동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잘 활용을 했으면 우리가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는 겁니다만은 결코 일본 같은 아무리 명치유신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나라 국력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본에게 먹히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동족 상장끼리보다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정확하게 따져보면 35년인데 35년간 식민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것은 사실인데 조선 후기에
다산 선생, 성호 선생에서 비롯하는 그 성호 선생, 다산 선생을 비롯하여 이 상당히 많았던 이 신학자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그걸 반영하고 그분들의 길을 살려줘서 활동을 하겠더라면 결코 조선 후기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요, 요즘 제가 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야가 그리고 좌우가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급필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나온 말입니다만은 이것이 지나치게 대립하다 보면 다시 또 정반합 그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한계에 가면 다시 또 조정하게 되고 이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화합이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반드시 멸망을 하고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서 남편이 술꾼입니다. 예. 주광 혹은 주귀 정도로 갖는 그런 술꾼인데 부 마누라가 옆에서 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그냥 둬버리면 그건 곧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부인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못 먹게 하고 술병을 빼서 치우고 이렇게 하면 숨어서 가끔 먹기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쉽게 넘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모든 것은 음양이 있고 정반이 있고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조화시키면 그것이 결국은 정반합의 합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뒤에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나가서 얘기했습니 동안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불교 그러면 원효 의상을 치지만 유학, 한반도의 유학이 한 2000쯤 되는데 유학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꼽아라 하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퇴계, 율곡, 다산 이렇게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치 깊이 공부를 했고 또 영향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다산 선생 그러면 그 휘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 선생은 또 영광스럽게도 몇 해 전에 유네스코에서 올해의 세계적인 올해의 인물, 올해를 기념하는 인물을 해서 거기에도 뽑힌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거기에 뽑혔어요. 그 뒤에 몇 사람이 더 뽑힙니다만은 하여간 최초로 그런 영광을 누린 분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다산 정약용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분의 본인이 원하는 호는 다산이 아닙니다. 예. 다산은 사실 귀향을 가서 한 10년 정도 그 나무집을 빌려서 이 별장을 빌려서 있었는데 그 별장이 다산이었고 그 별장의 주인이 다산 노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18년 동안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하는 동안에 10년 정도를 거기에서 세를 든 게 아니라 무료로 그냥 주인이 자기 아들 둘을 다산의 제자로 삼게 하고 다산을 좋아해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산이 사람들이 다산에 있는 노인 이래가 다산 노인 하다 보니 다산 되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릴 사자가 있습니다. 기다릴 사자는 사람 인변에 여의도 할 때 의자 있지 않습니까? 어조사 의자, 어기사 의자 이거 쓴 것인데 기다리다는 뜻인데 기다리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뒷날에는 성인이 나타난다면 혹은 그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나를 이해하고 내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실에서 살려서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깊은 뜻을 담았습니다. 사자가요. 기다릴 사자가요. 그래서 사암선생이라 하죠. 예. 근데 다 선생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 뭐냐면 거의 그 일당 독재,
예. 이른바 이 노론이라는 세력에, 뭐 노론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세력이라도 일당 독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견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던 그런 시절이 시작되었을 때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어 가니까 다산 선생은 그 당시에 보니까 나무 한 포기,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조선 땅에는 병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예, 온갖 여러 가지 방안을, 예, 제도 개혁이라든지 형법 개혁이라든지 정신 개혁이라든지 경서를 통한 정신 개혁. 여러분이 읽는 사서삼경에도 보면 좀 잘못된 거 틀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산 선생은 하나하나 다 잡아내 가지고 현실과 연결을 시켜서 본 뜻은 현실 개혁적인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게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갔다는 이런 것을 밝히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이 녹화까지 돼서 너무 좀 위축감이 됩니다만은 그게 없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하겠는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산 선생이,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산 선생님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역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801년에 신유년이었죠. 그때 다산 선생이 천주교와 관계되는 이 문제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마침 그때 천주교를 그래도 좀 봐주시던 왕인 정조가 죽었으니까요. 그 반대파들이 특히 이 노론의 아주 이 천주교를 배척하는 노론 벽파들이 이제 남인 벽파와 약간 힘을 좀 손을 잡고 하여튼 이 소론이건 남인이건 시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대음모를 해가지고 또 종교와 천주교와 연관을 시켜서 이 옥사를 일으켰죠. 신유 옥사라고 하는데 다산도 사실 여러분 다산 선생은 한때 젊었을 때 천주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열심히 천주교 교회 믿고 또 요한이라는 세례명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뒤에 이 의리의 문제라 그래서 제사 문제가 있을 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다산 선생은 이 천주교와 약간 거리를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이 생각해 보니까 임금인 정조가 자기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왕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도 천주교와는 좀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해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주위에 또 친구들이나 또 많은 혈연 관계에 있던 혹은 뭐 지연 관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그 모진 고문을 받고 악형을 받고 말이죠. 또 맞기까지 하고 이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구사 하늘이 도왔는지 살았습니다. 살아서 귀향을 갔죠. 귀향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경상도 장기, 거기에 귀향을 갔다가 한 8개월 만에 다산에 그러니까 질서인 이벽이라 아니죠. 황사영이가 이 중국의 이 천주교 주교에게 쓴 편지가 이게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조선 왕조 정부로 봐서는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적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 한 개 묻는다면 우리 이 나라의 그 사람들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으니 들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나라가 대포도 있고 이 배도 있다니까 그걸 몇 대를 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대포를 몇 방만 쏘면 전부 다 여기 허물어져서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좀, 바꿔 말해서 프랑스를 부쪽에서 프랑스가 여기 침략을 해서 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종교 자유를 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돼서 황사영은 당연히 이 사형을 당하고 다시 또 다산은 또 혹시 황사영과 그 인친관계이기 때문에 불려와서 다시 또 재조사를 받고 해서 결국은 또 혐의를 벗고 강진으로 귀양 가서 다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산 선생이 이미 그 40살 때 강진으로 가셨는데 벌써 7년 동안이나 이 귀양생 18년 동안 했는데 한 앞에 7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47살 때인데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1808년. 그러니까 바로 그 윤단이라는 사람의 산중에 있는 그 이 다산이라는 산에 있는 별장에 가서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음력 11월 6일 날 밤에 선생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다산 초당이 있고 오른편에 보면 동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산 동암이라고 쓰여 있어요. 동역 동자에다가 암자 집암자를 써가지고요. 거기서 혼자 주무시는데 어떤 그 여인이 나타나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냥 이 밖에서 인기척을 하면서 보니까 은근히 자기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47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꿈이에요. 꿈 속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다산이 이게 그때가 다산 선생이 1801년 2월 9일 날 의금부에 잡혀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산 선생이 그 고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현에 갔다가 다시 저기 왔는데 벌써 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사모님하고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귀양 가는 데는 부인은 따라갈 수 없거든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돌부처가 아닌 선생 이상 그때 40살부터 47살까지 이성 옆에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꿈에 아주 이쁜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뭐 맹자의 부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부동심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산 선생은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산 선생은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좀 감성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예. 물론 이성적인 면도 강합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보면 마음이 약하고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성격이 그랬어요. 예.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정주학은 말이죠. 정사주자의 학문은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리자가 바로 이성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 쌓여있던 분이, 예, 신성을 중시하는, 예, 천주교의 다산이 빠졌던 것도 선생의 성정을 좀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부인 아시죠? 죽부인. 세면상에 죽부인을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부인이야 뭐 하긴 여름에 더울 때 바람 좀 들어오라고 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다리라도 어디 걸치고 있으면 좀 이렇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귀양객에게 이 저절로 찾아온 절세 미녀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다산이 꿈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사실 죄수의 몸인데 귀양 와 있지만 역시 죄수인데 어떻게 음욕에 몸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러다가 선생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꿈속에서도 내가 참 요즘 누가 볼 때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도 하시더군요. 이 양반이 그래도 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여자에게 간곡히 얘기를 해서 돌아가라고, 꿈속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여자가 하는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보니까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선생이 일어나서 그 느낌을 있었던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진 이 교재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가 있죠. 거기 눈 덮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가 이렇습니다. 본인이 쓴 시예요. 예, 이것은 말이죠. 웃기게도 꿈속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늘 이 상황, 이것을, 이 느낌을 시로 표현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우리 엄청 행복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시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시라는 것이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시를 지키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조가 있어서 평책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평조가 없어서 이 평책을 거의 외워야 되고 책을 찾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오죽하면 다산 선생이 이 그 평책 이런 거는 평책, 대우, 대장 뭐 복잡스러운 거는 중국 사람들 너나 하고 우리는 글자만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냥 뜻만 통하게 하는 조선시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산 선생같이 그렇게 천재적인 분도 이렇게 이런 고민을 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를 한 편 지는데 며칠이 걸리고 이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운자를 맞추고 아본 평책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벗어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꿈속에서도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몽중시를 다 모아도 상당히 책이 몇 권이 될 정도로 많을 거예요. 이게 다산 선생의 몽중시인데요. 예. 우리 그 원문을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예. 그 눈 덮인 산 계곡의 한성이 매화인들. 눈이 하얗게 겨울이거든요. 눈이 하얗게 덮인 이 산의 계곡, 여기 바로 그 다산이 있던 다산 초당이 바로 거기도 그 계곡이 많잖아요. 한송이 매화인들, 거기에 한송이 매화가 되게 보면, 매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백매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붉은 기배에 쌓인 복사꽃만 하겠는가? 이 참 여러분, 다선생이 참 솔직한 분이에요. 예.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분 뭐냐? 비단이에요. 붉은 비단에 쌓인 복사꽃. 이 복사꽃은 뭐냐면, 아주 그 혈기가 좋고 아주 얼굴이 볼또구리한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꿈속에 나타나는 이 여자예요. 예쁜 여자.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이 한송이 매화는 예를 든다면 뭐 미스 월드라든지 세상에 제일 이쁜 양귀비라든지 뭐 혹은 서시라든지 이런 여자라고 칩시다. 예.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자는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백매화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복숭아꽃이 백매화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백매화가 내 눈앞에 있는 이 혈기왕성하고 바로 눈앞에서 내가 안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정말 시를 써도 이렇게 정말 감칠맛 나게 썼죠.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냥 갑자기 그냥 상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 차심이자 금강철은 내 마음에 이미 금강철이 되었으니, 여러분 금강철은 가장 단단하고 가장 차가운 겁니다. 예. 가장 내 마음이 이미 금강철이 되었으니 풍로가 있다 한들 너를 어쩌겠는가. 풍로는 뭡니까? 이 뜨겁게 불을 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확 식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차가 되건 아니면 어떻게 무슨 약을 뭡니까? 이 성욕이 생기는 약을 쓰건 어떻게 하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을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절벽 1, 9에서 3, 4기로 넘어올 때 갑자기 절벽이 생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다산 선생이
고향에 남아있는 부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갑자기. 상당히 윤리적인 분이죠. 네. 여러분, 뭐 까놓고 여기서 오입하면서 마누라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전혀 마누라가 전혀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선 선생은 꿈속에서도 여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누라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성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병마 절도사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산 선생 집은 못 살았는데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올 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낳아줬어요. 그리고 엄청 부지런해서 양반이 양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잠사, 요즘 말하면 간의 수공업으로 잠사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상당한 부분이 다산이 먹고 사는 게 대부분 상당한 부분이 부인 덕분이고, 예. 그리고 장인덕도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바람을 피웠다가는 뒤에 걸리면 혼이 나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 부인이 자기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치마를, 빨간 치마인데, 치마를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잘라가지고 보내왔어요. 예, 보내왔어요. 홍군이라고 해서 치마인데, 이게 뭐냐면, 물론 옛날에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합니다만은 되게 글씨보다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홍군을 보내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시집을 와서 별로 당신하고 즐거운 삶도 누리지 못하고 애 놓다가 혼자서 10명을 혼자 낳았습니다. 해마다 애 놓는 기회가 되어 고생을 시컷 했는데, 이제 애 놓고 난 뒤에 이제 단산을 하고 좀 즐겁게 살라고 했더니 당신이 또 재수가 없어 귀향을 갔는데, 당신이 만약에 거기 가서 여자 생각하고 하면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요즘에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 레드카드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에 치마를 잘라가지고 보낸 거는 바람피지 말한 뜻이에요. 이게 달리 말하면. 그 다산이 그걸 다 보고, 이 경고장이라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물론 그게 좋게 얘기하면 애달픈 부부간의 정과 사랑과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다산이 마누라가 알면, 뒤에 알면 큰 코를 다칠 일도 하나 했고, 하나는 거기에 귀양 생활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의 아들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면서 이 복숭아 나무에다가 새 2마리를 그려서, 그리고 시를 써서 딸에게 줍니다. 그게 지금 보물이 되어서 지금 메조도라 그랬어요. 다산이 그림 하면 여러분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그게 바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다산 선생이 그 부인을 생각해서 그런데 이 부인이 성격도 다산 선생에게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이 자기 자식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아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식에게 그 간곡한 편지를 제일 많이 썼고, 또 후세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편지를 제일 많이 쓴 분이 또 다산 선생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의 편지를 보면 토지 문제, 노비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이 있어서 공개하기가, 자식에게 준 것들이 공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다산 선생은 그것을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인격을 닦고, 이런 좋은 교훈적인 얘기들만 써놓았어요. 재산에 관한 문제, 혹은 이런 노비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다산학의 이 연구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성무 선생이 유배지에 쏜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다산 선생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큰 그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교과서에 이런 데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산 선생이 자식들에게 너 엄마는 요즘 말로 하면 속이 너무 좁다. 예. 그래 아주 강하고 속이 좁다 이렇게 속이 편협하다 애협하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속 건드리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잘 모셔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게 그 부인이 이 다산에게는 참 남편에게는 정말 잘하지만 좀 속이 넓고 이렇게 푸근한 분이 못 되는 겁니다. 증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다산 선생의 그 셋째 형이 정약종. 예. 정약종은 아예 처음부터 벼슬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도 보지 않고 형제들이 다 천재인데 어떤 학자들은 다산보다도 이분이 더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영생불사법이 없는가 이걸 내가 한번 찾아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게 허망한 일이랑 알고부터는 천주교에 빠져서 천주교 역사상 굉장히 깊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이분이 천주교에 관한 많은 서적을 읽고 그러니까 그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주교요지, 천주교요지라는 책을 요즘 말하면 큰 소설을 다이제스트를 쓰는데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한번 읽어버린 사람들은 한글로 썼어요. 예, 후민정음으로 썼는데 그때 한글이라는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언문으로 썼는데 이거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만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신자가 되는 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이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그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같이. 예, 그런 다음에 그 부인이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다산 선생 집을 찾아왔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평생 동안 그 아버지에게 얻은 그 약간의 나누은 재산밖에 없고 그 종교 활동하느라 다 돈을 번 적이 없어 쓰고 나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 월급이라도 늘 탔던 그래도 또 부잣집에 장가를 갔던 다산 선생이 다산 선생 집을 찾아왔는데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형님이잖아요. 여자가 동석끼리 형님인데도 잘라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역시 종교와의 관계도 있지만 단단히 굉장히 속이 넓지 못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나온 이 마음이 이미 금강철이 되었으니 풍로가 있다 한들 너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은 이 여인이여 내 이 몸은 색정을 멀리한 지가 오래여서 내 마음이 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금강철처럼 되었어.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잉글잉글불이 이글이글거리는 풍로 위에 얹어놓고 팔 아프게 나를 이 풍구를 가지고 풍구질을 한다 해도 나는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 나를 유혹하지 말고 가라. 이런 내용을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선생이 부인에 대한 의리를 그대로 지킨 것이죠. 이 점에서는 다산 선생이 한때 약간 흔들리다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그 뒤에 몇 년이 가지 않아서 1808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1808년에 방금 제가 그 매화꽃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복사꽃을 그 꿈속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거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1813년,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5년이 됐네요. 14년 어느 젊은 과수댁이 그 과수댁의 정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다산 선생이 그 귀양 생활을 하던 강진에
그 초당에서 별로 멀지 않는 남당이라는 포구가 있는데, 남당 포구의 출신인 이 젊은 과수댁이 다선 선생이 그 혼자서 낮에는 제자들과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되면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와서 일을 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물론 바닷가에서 크다 보니까 가만잡잡하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자색이 아주 뛰어나요. 예. 그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 이미지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데 다선생이 보니 이분이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그냥 일만 했는데 역시 다선생이 꿈속에서의 예쁜 여자는 물리쳤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 이 점에서 다선생도 역시 사람이다. 역시 사람은 때때로 실수도 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우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은 소실도 아니죠. 소실에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현지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근데 이 여자 이분의 성이 뭔지 어떤 사람은 정씨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표씨라고 하기도 하고 성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성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그 다선생이 그 한참 이 여자와 그래도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중인데 물론 사모님도 얘기를 듣고 알았겠죠.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예, 사모님은 아마 절치부심히 이를 갈고 계셨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달려올 요즘처럼 뭐 여관에 뛰어들어가서 호텔에 뛰어들어가서 방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속만 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선생이 귀양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뒤에 10년이 지나고부터는 다선생이 죄 없이 귀양 생활을 한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선생이 젊었을 때 그 가까이 지냈던 안동김 씨 김조순 이 양반이 뒤에 그 세도정치라고 해서 안동김 씨 세도정치, 풍양조 씨 혹은 여흥민 씨 이 세 그 집안에 돌아가면서 하던 세도정치를 해서 결국은 견제가 없는 그 권력 그 행사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차라리 동인서인 남인 부인이 있었으면 나라가 안 망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조순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김조순도 다산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들이 열심히 아버지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거 다산은 이제 풀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흑산도에 귀향을 갔던 둘째 형 정약전은 이미 죽었습니다. 58세인가 나이로 죽고 그 뒤에 다산은 이제 풀려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다산 선생은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소설을 씁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한참 지금 공부를 저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옆에 또 이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 아주 나긋나긋하고 예쁜 또 이 젊은 여자가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많고 초기에는 다산 선생이 그 주막집이나 뭐 절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양반 자식들은 배우러 오지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못 와서 그 이 상민들 평민들 자식만 배웠습니다만은 그 1808년에 그러니까 귀향생활 한 지 8년 만에 다산 초당으로 옮겨가고 난 뒤에는 양반 자제들이 와르러 와서 평민 자제들은 대개 가버리고 안 오고 양반 자제들이 배우고 있어서 또 뭐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학자금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생활도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또 역시 저술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누라보다는 좀 더 나은 이 소실도 있고 이래서 뭐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는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명운동을 하는 바람에 조정에서 거의 허락을 할 단계가 됐어요. 아,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이 부인의 성격을, 홍씨 성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홍씨가 주었던 그 치마, 이거를 다시 치마 중에 한 개를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를 한 마리 딱 그립니다. 딸에게 줄 때는 두 마리를, 부부를 의미하는 두 마리를 주었는데, 예. 그러니까 윤서방하고 자기 딸하고 둘 그려 주었는데, 이번에는 새 한 마리만 그립니다. 아주 예쁜 새를 한 마리 그려요. 근데 그 새를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시를 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시가 나와 있죠? 고지새우 욕성사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보면 오랜 가지 비틀어져서 그루터기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고목이 되어가지고 그루터기가 돼요. 그루터기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이제 소나무라 무슨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거의 그 뿌리 부분 중간 쭉 남았는데 발로 차버리면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정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고목나무에 갑자기 푸른 새 가지 뻗더니만 꽃을 다 피웠네. 아니 푸른 새로 가지가 하나 쭉 뻗더니 가지만 뻗는 게 아니라 거기서 꽃까지 피웠어요. 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어디서 날아왔나 색색깃 아름다운 새. 어디서 날아왔나 색색깃 아름다운 새.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외로이 홀로 하늘 끝에 남으리라.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이거 참 시가요. 한시가 짓기는 어렵지만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이 수많은 말들을 압축해서 담아. 이게 뭐냐면, 참 마르고 비틀어져서 다 죽은 고목이었던 선생이, 자기 나이가 그때 여러분 다선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풍에 걸려가지고요. 중풍에 걸려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기에는 어느 날, 옛날에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 4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제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초정 박제가. 박제가가 다산보다 나이는 좀 많은데 신분이 다산보다 못하기 때문에 뭐 서로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박제가가 다산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개 먹는 법을 알고 있는데 상세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개를 말이죠. 이때로 잡아가지고는 껍질을 벗겨서 이 껍질을 벗겨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잠시 말렸다가 그것을 아주 백비탕에다가 물만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양념을 넣고 그 다음에 푹 끓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한 수십 마리 먹으면 만병통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있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여사님 거기서 들깨,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들깨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마리 정도 먹어도 될 정도로 들깨가 온 산에 들깨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그걸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침 또 흑산동 형이 또 몸이 불편하길래 요리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보내와. 그게 지금 여의도항 전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형도 그걸 먹고 힘을 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여자를 하나 얻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보신탕을 못 먹게 되었지만, 보신탕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아쉽게도 21세기 우리는 보신탕 먹으면 완전 야만인 취급당하고 방법이 없죠. 하여간 이 지천명의 50이 돼가는 지천명의 나이에 뜻밖에도 절세 미녀를 만나서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고목생화죠. 고목에 꽃이 핀다. 그는 이 성어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참새 같은 짭새가 아니고 공작처럼 화려하고 깊이 있는 채령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채령작. 채는 색깔 채자이고, 영은 날개이고, 작은 새이죠.
그러니까 이 색색기제 아름다운 새, 어디서 날아왔나? 색색깃 아름다운 새. 이건 누굽니까? 바로 20대의 어린 소실 정씨 혹은 표씨 이 여자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마지막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응료일척 낙천에 외로이 홀로 하늘 끝에 나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이제 귀향을 풀리고 갑니다. 가면 이 여자는 할 수 없이 이별을 하고 여기에 혹은 자기 마을에 돌아가든지 여기 이 마을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정에서 또 다산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죽여야 된다고. 다산 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내가 못 죽는 한 이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종교, 전주교 관계로 벌어진, 이 벽파에 속해, 다산은 시파에 속했는데, 뭐 시파 벽파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좀 동정하고, 신원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시파에 속하고, 잘 죽었다, 죽일 놈 죽여, 죽을 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벽파라 그랬는데, 이것이 또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 당시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사람들은 시파라고 부르고 그걸 아주 끝내 이단 사설로 보고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벽파라고 부르고 이렇게 또 상황이 변합니다만은 이 벽파에 속하는 특히 다산과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다산은 남인 출신인데요. 남인 가운데서도 아주 그 다산을 미워하고 다산의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 괴로워 못 산다는 그런 숨막혀 못 산다는 그런 악질들이 좀 며칠 있어가지고 다산 선생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걔가 품물고 덤벼들어서 결국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석방, 가석방 날짜 잡아놓고 그 날짜가 다 돼가서 취소가 되어버려요. 또 언제까지 더 이상 그래도 그 뒤에 다산은 5년간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18년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1813년에 이런 시를 지어줬는데요.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부인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응류일척 낙천에 외로이 홀로 하늘 끝에 나무르라.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소실입니다. 거기에 현지에서 말했던 정씨 혹은 표시예요. 그런데 이 1818년까지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다산의 현지에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산 선생이 5년간 딸을 낳았기 때문에 5년 사이에 아마 그 1814년에 낳았더라면 다산 선생이 그 유배가 끝났을 때는 한 4살 내지 5살 정도 되는 딸이에요. 그 뒤에 결국 1818년에 이 다산 선생이 완전히 김조순의 도움, 물론 또 이 퇴계 후손인 또 어떤 분이 또 이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보다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김조순의 그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다산이 풀려 나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여자 혼자가 있다면 그 두고 올 수 있는데 딸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마 이쯤 되면 마누라가 양해를 하겠지 해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데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혹시나 했더니 역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사모님은 용인할 수 없대요. 사모님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귀양 가서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딸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게 선비가, 내가 믿었던 남편이 이 꼬라지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해야 되죠. 세상에 모든 일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역지사지라는 말은 뒤에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만 그러한 상황을 얘기한 사람은 맹자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은 다시 고향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니 다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마침 그 이웃에, 근동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강진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 그래요. 아이고, 잘 됐다 해서 그 사람에게 노자를 주고 이 모녀를 다시 강진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박생이 이 전라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밤에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네가 지금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저 모녀는 누군가 물었더니 이래 저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했더니 아니 그럼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양반의 조상이 무슨 좌랑을 한 분인데 차관 좀 되겠죠. 차관 보충 되죠. 시골 말해서 좌랑집이 상당히 잘 사는 집인데 김씨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소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박생이야 그거야 자네 능력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범방을 합니다. 범방 아시죠? 밤에 이 무단 침입을 한 거예요, 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절을 하고 거기서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딴 데 고향에 또 가니까 갈 데가 없던 것 같아요. 이게 남당이라는 곳은 남당 포구인데 거기에 누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산 초당으로 들어가요. 초당에서 살다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개가했다. 두 번째 설은 딸 데리고 바다에 가야 것만 자살해버렸다. 세 번째 설은 남당 포구에 거기에 그 당시에 포구가 굉장히 커서 제주도와 배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가설이 있는데 상황은 모르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산의 혈맥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DNA 조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DNA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DNA 조사랑 참 무서운 이상한 게 나타났죠. 몇백 년 전의 조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얘기되는데 거기 여러분 그 책 뒷부분에 남당사라는 시가 한 편 있죠. 시가 그 시를 지금부터 제가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 보면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작자 미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다산 선생님이 직접 쓴 게 아니냐 의심하는 학자도 있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산 선생이 직접 썼을 리는 없고 다산 선생이 거기에 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 가운데 시를 잘 쓰는 한 사람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다산 선생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걸 쓴 걸 보면 이 다산과 색이 다른 노론에 속하는 그 당시 그 지역도 노론이 많은데 어떤 이 젊은 선비가 상황을 잘 알고 다산 선생을 미화시키기보다는 그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써놓은 시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다산 선생과 이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곡진히 묘사해 놓은 시예요. 그러면 대강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당 물가에 우리 집이 있는데 남당이 바로 남당 포구인데요. 남당 물가에 우리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거기란 말이죠. 무슨 까닭으로 다산 초당에 머물렀던가. 내가 미쳤다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자원봉사에 갔지만 뒤에가 아까지 넣고 올라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정신이 헷가닥 했냐? 왜 내가 다산 초당으로 왜 갔던가? 이겁니다.
이 다산에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난군님 머물러 사시던 이곳, 자기는 다산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난군님 머물러 사시던 이곳, 연못가에는 손수 가꾸신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연못, 다산 초당에가 연못 지금도 있습니다. 예, 다산이 거기를 봐서 원래 뭐 시원찮은 곳이었는데 자기 제자 그 윤단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하고 자기가 직접 돌을 나르고 해가지고 그 연못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원래 좀 연못이 시원찮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연꽃도 심고 이랬습니다. 그대로, 물론 그대로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 재보수를 해서 남아있잖아요. 연못가에 쓴 손수가고 지금 꽃이 피었어요. 이 연꽃을 볼 때마다 다산 선생이 생각이 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는 그때 이 겨울에 갔다가 쫓겨왔으니까 이 꽃이 필 때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당의 부녀자들이 뱃노래 좋아하여, 남당의 이 부녀자들은 뱃노래를 좋아하여 자기도 그랬다 이것이죠. 예. 밤이면 강가로 나가 물길과 노리는데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밤마다 이 처녀 때 혹은 시집 가서 지냈는데 상인은 먼 길 떠나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지만 상인들은 먼 길 떠나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인들은 고향에 마누라, 예쁜 마누라 있어도 마누라 옆에 있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누라가 저 바람을 좀 피운 것이고 나는 돈 벌겠다 이렇게 돈 벌러 갑니다. 예, 상인은 먼 길 떠나기를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상인들 오히려 가고 오고 잘도 하네. 상인들이 오히려 가고 오고 잘도 하네. 그러니까 그런 이 남당포의 상황을 남당포의 상황을 그대로 그린 것이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실례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이 잠깐 다녀오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다음에 3년을 보면 돌아갈 날만 생각하던 님, 내 마음 슬퍼요. 이러고 보십시오. 다산이 늘, 고향에 가야 되는데, 이게 18년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 이게 귀향 생활을 18년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물론 25년 한 사람도 있고 19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귀향 생활은 5년, 10년 안에 끝나지 20년까지 가는 예는 별로 없어요. 네. 매일 밤 피운 향불 뜻이 하늘에, 다산도 밤에 향불을 피우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결국은 풀렸다 이것이죠. 어찌 알았으랴 모두 기뻐하다. 그래 드디어 해배가 되어서 간다고 했을 때 와 하고 요즘 무슨 월드컵 축구에서 골 넣었을 때 소리 지르실 겁니까?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모두 다 기뻐하던 그날이 이 아이에게 어린 딸에게는 기구한 운명이 지어진 때일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신세야 망은 할 수 없지만 딸 얘까지도 비극이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비극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것이죠. 어린아이 청명도 해라 그 애비 닮았는가? 예, 딸이 엄청 똑똑해요. 똑똑해서 애비를 닮았는가? 아버지가 천재잖아요. 예. 아빠를 부르고 울먹이며 언제 와요? 다산이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올게. 너 기다려. 예, 거짓말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빠를 부르며 아빠 언제 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나라에 소무라는 사람이 흉노에 사자로 갔다가 흉노 왕이 안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1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한나라 소무도 사지에서 돌아왔는데 한나라 소무는 그 흉노 왕이 안 보내주는 바람에 저 북극지 추운 데 가서 짐승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쓰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견디다가 운 좋게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고사가 있죠. 그런데 무슨 죄라고 이 아이는 유배지에 남아있겠느냐. 처음에 안 데려간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유배지에 남아있느냐. 5번을 보여줍니다. 정시대, 이게 또 상황이 확 바뀝니다. 올라갔다가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경기도 그 당시에 광주 마제에 있는 정시댁에 갔다가 정시댁에서 버림받은 이 몸 김가에게 단비를 지켰노라. 이게 김가가 뭐냐면
전라도 장성에 있는 김조아랑 집인데, 장성에 있는 김조아랑 집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박생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날 밤에 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비라는 게 뭐냐면, 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너가 나를 겁탈하려 한다면 내가 여기 팔을 잘라버리겠다. 혹은 목을 찔러 자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장도나 이런 가지고 있다가, 범방을 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할 때 칼을 뽑아서 가까이 오면 나 죽어버리겠다. 내 이 피를 흘려가 너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네. 내가 그래도 정승지, 청와대에 근무하던 정승지의 서실인데, 너같이 시골에 돈 좀 있는 무지렁이 했는 내가 겁탈을 당해? 뭐 이 정도로 강한 기계를 보니까 이 친구가 들어갔다가 그러죠? 혼만 나고 그냥 수술되던 겁니다. 네. 볼게요. 어찌 알았으리요 하늘의 장난 두 번이나 만날 줄을. 예, 어찌 알았으리요 하늘의 장난을 두 번이나 만날 줄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쫓겨나는 거. 설마 쫓아내지. 내려오다 보니 강간당할 뻔했죠. 야, 이거 정말 세상에 내가 조용히 고향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가만히 살았으면 될 건 내가 괜히 그 정승지 뭡니까? 그 초당에 가서 심부름하다가 내 신세 망쳤다. 이런 말이죠. 어찌 알았으리요 하늘의 장난을 두 번이나 만들 줄. 양근 박씨와 양근 박씨입니다. 양근의 박씨, 이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음 표현노라. 응? 당신 친구가 나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혼을 내줬어. 혹시 당신이 옆에 사주한 거 아니냐? 방관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따지고 말해. 양근 박씨도 혼을 내준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배짜기 바느질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먹고 살려면 배도 짜고 바느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조금 했겠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기본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는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늘 없이 등불 켜고 밤도 하마이석한데, 하늘 없이 등불을 켜고 혹시나 이 서방님이 다선생이 혹시나 돌아오시지 않는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혹시 날 좀 도와주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없이 등불 켜고 밤도 하마이석한데 오경에 다다라서 새벽달 우는 때, 이거 보통 여자 아닙니다. 오경에 다다라서 새벽달 우는 때 아침이죠. 옷 입은 채 벽에 기대에 혼자 신음하네. 밤새 벽에 기대에 앉아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다산 선생, 당신은 말입니다. 천고에 빛나는 문장, 세상에 특출한 재주. 여자가 또 이런 물론 이 지식인이 쓴 시입니다만은, 천고에 빛나는 문장에다가 세상에 특출한 재주. 이게 바로 다산 선생의 실학 사상이죠. 천금을 주고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 요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한 번 만나서 점심 먹으려면 돈을 몇 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금을 주고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갈가마기 봉황과 어울려 짝이 될 수, 자기는 갈가마기를 까마귀를 보고 다산을 봉황으로 봤어요. 이 둘이 어떻게 어울려 짝이 될 수 있으랴. 자기는 이 과부고 다산은 참 훌륭한 학자고 이런데, 미천한 몸 복이 넘쳐 재앙이 될 줄 알았죠. 자기 미천한 몸이 어부의 부인으로서 과부가 된 여자로서 미천한 몸이 복이 넘쳐서 자기도 재앙이 될 줄을 좀 짐작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목석 같은 마음 돌미륵인지 고금을 관통하는 학식 견줄 곳 다시 없어라. 근데 양반이 다정 알뜰살뜰하게 하지 않고 은근한 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석 같은 마음 돌미륵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고금을 관통하는 학식 다시 견딜 곳이 없더라. 다선생의 고금을 관통하는 학식은 아시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에서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깨어진 거울 다시 둥글게 될 가망이 없다지만, 지금 당신과 자기도 역시 이 몸을 맡겼기 때문에 파경이 되어버렸다 이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거울을 다시 붙일 수가 없지만, 이미 이별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이별했기 때문에 어찌 부녀의 천륜마저 끊는단 말인가. 딸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쫓아내고 하더라도 딸은 당신이 거두어서, 아니면 딸이 여기 와 있으면 딸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는데 이거를 왜 하지 않느냐. 이 엄청난 원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운 화장 버려진 비녀 누가 예쁠까? 그래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말이죠. 화장도 하지 않고 뭐 비녀도 뭐 바로 끼지 않고 말이죠. 그런 이런 상황이 되겠으니까 누가 예쁠까 두려워서 미소 짓고 찡그리는 표정 나 혼자 보여. 자기도 미소도 지어보고 찡그려 보기도 하고 거울을 앞에 두고 나 혼자만 자기를 그래도 서방님 향한 연연한 마음 이 원망을 하면서도 또 사랑해요. 여자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서방을 술만 마시면 서방을 미워하고 때리고 하지만 사실은 죽고 나면 제일 많이 우는 게 자식들보다도 마누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서방님 향한 연연한 마음 어쩌다 꿈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꿈속에서라도 좀 와달라 이겁니다. 꿈속에서라도 제발. 지금 대단한 일이죠. 예. 그때 선생님이 그때 58세, 59세였습니다. 물이 막히고 산이 가려 기러기도 날아오지 않아. 그 강진하고 여기 마제하고 경기도 마제 얼마나 뭡니까? 예. 요즘 KTX 타고 와도 4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걸어가면 한 20일 내지 25일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막히고 산이 가려 기러기도 날아오지 않아 해가 지나도록 이 광주는 뭐냐면 그 당시 요즘은 남양주지만 그때가 경기도 광주 마제였습니다. 광주 요즘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해가 지나도록 광주 편지 받지 못했어요. 편지 한 장 안 보낸다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래서 이게 다산 본인이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나오죠. 지금 아이 하나 데리고 만단의 고달픔. 내가 지금 애 하나 데리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서방님 떠나시기 전을 생각하네요. 서방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아껴줄 때, 그때를, 그 좋았던 때만 늘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석자 예리한 칼로 이 가슴을 도려내면, 참 시 잘 썼어요. 석자 예리한 칼, 은장도를 뽑아가지고 이 가슴을 도려내면, 그 가슴 속에 님의 자태 분명히 그려져 있으리라. 나는 늘 당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리라 이겁니다. 영면검사, 이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데 영면검사 솜씨로도 따르지 못할 일. 내가 당신의 모습을 너무나 간절히 그리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칼로 찢어가지고 이 살을 뜯어내고 나면 당신의 얼굴이 나올 텐데 그 유명한 중국의 영면검사라는 그러죠. 그 화가도 이렇게 못 그린다 이거예요. 사무친 정성이 하늘 재주를 훔친 건가?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다산의 얼굴은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어가지고 나의 사무친 나의 정성이 하늘의 재주를 훔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귤동 서편 쪽으로 월출산이 보입니다. 거기서. 산마루의 바위는 누구를 기다리는 듯. 산마루의 바위들이 삐죽삐죽 서 있는데 이것들이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해요. 이 몸은 1000번 만번 죽어도 한이 남으리니 이 몸은 1000번 만번 죽어도 한이 남으리니 저 산마루 바위처럼 망부석이나 되기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망부석인데요. 나는 망부석이 저기 월출산에 올라가서 망부석이 되고 싶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서산에 지는 해 님을 위한 슬픔인가? 서산에 지는 해는 님을 위한 슬픔인가? 님 젊었을 때 뵙지 못했음을 내 당신을 말이죠. 40대 당신이 47살 때인가 뭐 40대 그때 만났는데 야 내가 당신과 좀 일찍 만나가지고 참 부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실이 되더라도 좀 젊었을 때부터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그 상상까지 하게 돼요. 아무도 오토를 붙잡을 힘이 오토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잡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세월 내내 생리별로 지낼 거나 이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신은 여기 완전히 여기 애가 뭐고 나를 완전히 전련하고 끊은 걸 보니까 다시는 소식이 없어 무정랑이 됐는데 남은 세월을 내가 이렇게 계속 생리별로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적한 쓸쓸하단 말이죠. 고적한 집에서 홀로 그림자를 안고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안고 잠이 들어요. 시가 시적으로 썼죠. 등잔 앞 달빛 아래 등잔 앞 달빛 아래 다산이 막 서 있어요, 거기에.
막 실루엣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서재며 침실이며 꿈결의 어렴풋이 서재며 침실이며 꿈결에까지도 뭐 다산이 그냥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베개 머리에 눈물 흔적만 꿈을 깨고 보니까 베개 머리에 눈물만 흥건히 젖어 있다 이겁니다. 끝을 냅니다. 이제 남당 본물에 안개가 자욱한데 남당 본물에 안개가 자욱한데 늘어진 버들가지 갓핀 꽃향기 여객선을 덮네. 버들가지가 꽃향기가 여기 여객선에까지도 거기 있는 배들에까지 향기가 확 퍼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곧바로 하늘가의 길이 통해 여기서 이 배를 타고 가면 하늘가로 길이 통해서 배에 우리 아이 실으면 쇠뇌가 바로 우천이라고 그래서 초천이라고 하게 되는데 다산 선생의 집 앞에 흐르는 강물이랍니다. 지금은 댐이 돼가지고요. 강이 아니고, 이 댐이 돼 있는 동안은 그 쇠뇌, 우천. 그래서 우천 정선생, 우천, 정씨 이렇게 하기도. 남당사, 이게 남당사, 남당 노래 여기서 그치나니 노래 마디마디가 절명의 소리. 절명은 절체절명, 숨이 끊어지는 애달픈 가슴 아픈 이런 소리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지극히 애절한 소리들이다. 남당의 노래 들어볼 것도 없이 이 남당사 길게 읊은 내가 쓴 당신 집에 쫓겨나서 혹은 처음에 당신을 만나고 했던 이 모든 이게 내 자서전을 쓴 시가 있는데 여기 이것을 들어도 당신이 뭐 들어볼 필요도 없고 저버린 마음이야 저버린 사람이 잘 알겠지. 이거 참 중요해. 부심인자 부심지 이게 뭡니까? 나를 저버리고 배신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알 게 아니냐. 당신은 달리 말해 당신은 배반자다. 도저히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뜨거운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죠. 예. 에이 그 미친놈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끝내 난 당신을 잊어버릴 수 없고 당신이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있다. 여러분 이게 다산 집에도 실려 있지 않고 어디에도 이것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을 수 없잖아요. 이걸 실어 놓으면 다산이 우스운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율곡 선생도 그 이 유지라는 버들 유자에 가지자를 쓰는 이 아주 이 황해도의 대표적인 제일 이쁜 기생하고 이 연문이 있었는데 이 율곡이 한 번은 황해 이 뱃을 하지 않을 때인데 48살 때에 누님이 황주 부근에 계시는데 누님한테 인사를 드려요. 아마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오래 못 살겠다 싶어서 누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다 오는 길인데 길가에서 황주에서 제일 이쁜 황해도 최고의 미녀인 유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대감 보니까 유지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율곡이 처음에 한 수년 전에 그 30대 중반에 황해 감사로 갔어요. 황해도 관찰사로 갔을 때 그 관찰사가 젊고 잘생긴 관찰사, 율곡은 참 잘생겼답니다. 오니까 머리 굴린 놈들이 야 오늘 이제 감사님이 오셨으니까 첫날이니까 어디 기분 좋게 해줘야 해가지고 제일 이쁜 동기를 골랐어. 15살, 10몇 살밖에 안 되는 동기를 골라서 가지고 정말 수천여죠. 이거를 수청을 들게 바친 거예요. 율곡이 또 만나보니까 애가 엄청 이쁘고 똑똑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아버지는 양반이었는데 어머니가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종무법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종부법이 되다가 종무법이 자꾸 바뀌는데 종무법이 되면 어머니가 신분이 시원찮아도 양반이 되는데 종무법이 되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머니가 종이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종무법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홍길동 소설이지만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형을 나으리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홍길동의 어머니가 춘선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비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는 장관이잖아요. 홍판서. 그때는 종모법이 있었대. 그런데 종부법, 종업법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유지가 그 어머니가 이 종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기 된 겁니다. 기생들은 전부 노비입니다, 여러분. 노비에서 똑똑하게 이쁜 애들 뽑아 가르치고 해서 기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곡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얘를 건드린가 싶어서 얘기는 하자 하고 좋은 얘기 다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이 유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또 이 흉악한 감사놈에게 몸도 잃고 내가 내 신세 망치는구나 했는데 아유 안 건드리고 보내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기생 가운데 얘기라는 게 있는데 얘기는 그 골 사도도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고 하면 억지로 건드리면 그 뒤에 알려지면 파면당해요. 기생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유지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시를 하고 공부를 한 얘기, 그러니까 중국에 사신이 오면 황주를 지나가면 춤 좀 춰주고 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걸그룹에 속하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수절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몸을 율곡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율곡이 39에 돌아가셨는데 48살 때 왔을 때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 유지에, 보니까 유지 기억이 나는데, 너 그동안 많이 컸구나. 유지가 벌써, 10년쯤 지나서 그 2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냥 그만 오늘 헤어지자. 보냈는데, 여간 주막집에서 자는데 밤에 자정에 그 시간에 유지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유지 찾아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율곡이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바다에 들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문을 안 열어주면 어질지 못하고 인을 상하고 문을 열어주고 방에 들이면 의를 상하고 인의의 그 갈림길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율곡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주막집이니까 주막 주인들은 뭐 황해도 율곡이라는 전국적인 그 참 정치계의 스타에다가 또 황해도 제일 이쁜 유지가 둘이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막집에. 그래서 저 모두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곡이 그걸 의식해서 딱 고민을 하다가 방에 불을 하나 밝힙니다. 그리고는 양쪽에 서로 앉아가지고 밤새 대화를 나눠요. 근데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이 딱 앉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담소를 하는구나 하게 하고는 아침까지 밤새 얘기를 하고 난 뒤에는 볼 돌려보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긴 장편 시를 써줬습니다. 유지사. 상당히 긴 장편 시예요. 거기에 그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지금 마음 뭐 이런 거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이래서 너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있으면 거기서는 우리가 저기 되자. 하나가 되자. 막 이런 얘기가 써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유지하고 헤어지면서 또 가는 유지가 살림을 나가는데 잠깐만 내가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마음이 남았대요. 또 이러고 실은 시를 몇 수를 더 지어줍니다. 그 두루마리의 유지가 그걸 다 받아가 저가 갔지요. 그리고 이별을 하는 장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율곡 선생이 뒤에 그 유학의 대표자로서 문묘에 그 모시는 조선 고려 신라시대 쳐가지고 18분을 모시는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분인데 유학 선미학의 대표적인 분인데 기생하고 그런 시를 썼고 기생하고 뒤에 저승에 가서 우리가 보보가 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뒤에 율곡집을 편찬할 때 이걸 넣느냐 마느냐 싸우다가 넣지 말자가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곡의 유지사나 다산이 직접 썼다고 보진 않지만 다산의 주인공이 된 남당사 이런 거는 문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학자들의 연구 이 서류 가운데
끼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별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